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기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OLS, 즉 선형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SSE와 SA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차함과 설명 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GLS하고 FGLS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형회귀 분석, 즉 OLS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그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설명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를 보통 우리가 x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y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x하고 y로 구성된 어떠한 점들의 위치가 찍히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 x1, y1, 그럼 여기는 x2, y2, x3, y3, x4, y4, x5, y5, x5, y, x6, y6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우리가 그리는 것 바로 뭐 한 요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선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을 그리게 되면 바로 이 실제 y 값은 여기 있죠. 실제 값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x로서 이만큼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x로서 y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x를 통해서 y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이 선 위의 점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의 선의 점들로서 실제 y를 설명할 수 없는 이 노란색 부분을 바로 오차, 에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을 어떻게 잘 그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가르쳤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회귀 분석하고 상관관계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비웃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르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요. 회귀 분석은 그 변수가 y를 설명하는 변수가 지금은 제가 설명 변수를 x 하나만 썼는데 x1, x2, x3로 y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를 통해서 y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분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이런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성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 여기서 이 관계성은 선형이에요. 선형적 관계. 선형적 관계만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는 뭐냐? 상관관계는 기본적으로 뭐 x하고 y 여기서 뭐 x 썼으니까 a하고 b를 해볼까요? a와 b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여기서 선형적 상관관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우리가 상관관계를 구할 때는 이 a와 b 사이에서 선형만 생각하지 않아요. 즉 a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 있고 B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분산이 있을 텐데 이 분산 중에서 A와 B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 즉 공분산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볼 때는 아마 학부 수준 정도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이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 정도 배우는데 그 이상에 가면은 이제 그 다른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켄달의 타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어요. 켄달의 타오나 스피어만의 로우,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관관계 끝판왕이 있죠. 바로 코퓰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단계가. 근데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상관관계랑은 조금 다른 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좀 근데 이제 요 x를 y로 설명할 때 요 하나하나의 관계 그리고 a와 b와의 관계 여기는 좀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는데 그래도 넘어설 수 없는 차이점은 뭐냐면 이 회귀 분석할 때는 선형적 상관관계를 본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를 볼 때는 선형뿐만 아니라 이 분산과 분산이 같이 움직이는 공분산 요거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계가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해서 그때 그분께 제대로 답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귀 분석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을 긋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을 긋는 방식이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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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 요만큼의 오차 요만큼의 오차 요만큼의 오차 이렇게 오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1번 오차라고 하고 요걸 2번 오차라고 하면 입실론 1 요거는 0보다 크죠. 근데 입실론 2는 0보다 작네요. 입실론 3는 0보다 크고 입실론 4는 0보다 작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러한 i는 1부터 n까지 했을 때 엡실론 i들을 다 더한 값이 어떤 값이 나올 것인데 요 값을 뭐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차를 정말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 값을 작게 해라라고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값만 만들어지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음수니까 음수의 합은 음수잖아요. 그럼 가장 작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막 이런 선이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선을 만들어 주자.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주자라고 했을 때 이 부호가 달라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했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목적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오차를 제곱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수라고 해도 제곱하면 양수가 될 것이고 음수라고 해도 제곱하면 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더하기를 했을 때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더한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오차를 구하게 가장 작게 만드는 선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선형회귀 분석의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i는 1부터 n까지 입실론 i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 요게 바로 선형회귀 분석의 가장 목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실론 i는 이제 yi 마이너스 베타 xi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베타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흔히 보시는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만큼이 우리가 설명 못하는 부분, 바로 오차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y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지워야겠다 좁아서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곱을 하게 되면 한 오차가 커버리면 그 큰 오차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딱 그었다고 했을 때
이 있는 점들에 비해서 여기에 오차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걸 제곱시켜 보면요, 더욱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점의 값 때문에 이 다른 점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설명하는 그 선을 구할 때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과의 이 선과의 오차가 다른 그 오차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웃라이어처럼 보이는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뭐냐? 입실론을 제곱을 하지 말고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더하기는 더하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입실론 i의 절대값이고, 입실론 i는 yi 마이너스 베타 xi, 즉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이 목적 함수의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치우친 형태의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에 적합한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곱을 하거나 혹은 절대값을 씌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그런 식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뭘 했냐면은 오차항과 설명 변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오차항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라는 우리가 어떤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설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바로 이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바로 베타 x 요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상이 y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설명 변수를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x, y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y예요. 그리고 여기가 x1이에요. 여기가 x2예요. 그래서 여기 0이 원점입니다. 옛날에 원점 안 쓰면 틀리게 하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러셨는데, 그래서 x1, x2에 만들어진 평면에 y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y가 어떤 점들이 있는데 그 y가 이 선으로 해봐야겠다. y가 이런 식의 형태의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xy, x2 평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y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바로 이 x와 y로 만들어진 이 평면에다가 요 y라는 선을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만나게 했을 때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직선을 평면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려면 바로 요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 x1, x2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요 평면으로 요 직선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정도,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요 높이 정도는 높이 부분, 각각의 높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있는, 즉 평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직선하고 평면하고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건 우리가
이거 높이가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오차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변수를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y라는 것이 있고 x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 나오는 오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차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게 내가 연구자 생각했을 때는 x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x를 설명 변수를 정하고 y를 종속 변수를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연구를 했을 때 모형을 돌렸을 때 결국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는 사후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x를 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y랑 x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쵸? 아까 제가 상관관계 말씀드릴 때 x의 분산과 y의 분산 중에서 공분산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x의 분산이라는 건 그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x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y의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y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y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x에서 y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설명을 잘하는 x들 y를 설명 잘하는 x를 찾으려면 자연적으로 y와 x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요게 하나만 찾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y는 x1, x2, x3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베타1, 베타2, 베타3 이렇게 해가지고 x1, x2, x3 세 개로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여기 이 그래프처럼 y와 각각의 x1, x2, x3와는 상관관계가 높으면서 x1, x2, x3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x1이 y를 얼마나 설명하고 x2가 y를 얼마나 설명하고 x3가 y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즉 x1, x2, x3가 각각 y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x1, x2, x3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y를 x1, x2, x3를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y와 각각의 x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회과학을 배우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과 x2와 x3 간에 상관관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이 상관관계를 다 구해봐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 빼요. 네, 너무 높으면 빼고 낮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보죠. 회귀 분석을 해보는데 일단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후진 제거법이라는 것이 있고 전진 제거법이 있는 게 있고 단계적 법이 뭐 단계별 선택법이라고 하는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후진은 백월드고 전진은 포워드고 이제 단계별은 스텝 와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후진은 그냥 다 넣어봐요. 내가 Y를 설명하는 X가 한 10개 정도 이제 후보가 있다 하면은 그 후보군을 10개를 다 넣어요. 그거 다 넣어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설명력이 떨어지는 거 하나씩 빼는 거죠. 네. 근데 이 전진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하나 넣어보고 또 하나 넣어보고 세 번 넣어보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는 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이 단계별이죠. 단계별은 딱 뭐 같은 느낌이 드세요? 맞아요. 이 후진과 전진의 절충이에요. 그래서 한 뭐 7개 정도 넣어보고 한 여기서 잘 안 된 건 빼고 6개로 줄였다가 다시 이 정도 괜찮은데 다른 거 넣어볼까 해 다시 7개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건 요런 방식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계산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세스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너 설명변수 넣고 싶은 거 다 갖고 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설명변수에 가능한 조합들이 있죠. 그 가능한 조합들로서 회귀 분석을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그거를 adjust R-square나 R-square로 이제 정렬해주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럼 딱 그걸 연구자가 보면 아 이게 제일 좋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가 이게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는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테크니션으로 가게 되면 세스를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 이런 걸 독학을 했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GLS랑 FGLS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Y가 우리가 알고 싶은 Y라는 거 사실은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요 Y를 우리가 YI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YT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YI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같은 시점에 여러 I가 있다고 했을 때 요 I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럴 때 이제 인덱스 소문자 I를 써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어떠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시간에 따른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인덱스 스몰 t를 써가지고 YT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 같은 거 생각을 주가 지수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거래가 많을 때는 주가 지수가 많이 출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적을 때는 뭐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YT 즉 시계열 자료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시계열이 포함돼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 분산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번 매기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YT가 가지고 있는 이분산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베타의 XT 플러스 입실론 T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회귀 분석은 선형이라고 했죠. 선형이라고 했잖아요. 선형. 선형은 뭐냐면 1차적 관계예요. 분산은 뭐죠? 2차적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YT의 분산이 바뀌는데 XT가 YT의 분산이 바뀌는 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분산이 바뀌어 준다면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타 XT가 이 XT의 분산성을 가지고 사실은 YT의 분산성을 관계성을 보는 게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선형회귀 분석은 1차적 관계만 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2차적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돼요. 그 남는 부분이 바로 이 오차항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T의 이분산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오차항에도 이분산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분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별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죠.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들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GLS라는 겁니다. 즉 뭐냐? 너네 OLS 기본적으로 오차항은 분산이 동분산성 가정했지? 근데 GLS 이거는 오차항이 이분산성이라는 거야. 동분산성은 뭐냐면요.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산성은 뭐냐? 오차항의 분산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YT는 베타 XT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이 오차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싶은 Y를 정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X를 정했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가 바로 오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그레션 선형회귀 분석을 시작하지 않고는 사전적으로 오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YT를 베타 제로 XT 플러스 엡실론 T 제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 제로를 구했어요. 그때 상응하는 epsilon t 제로, 즉 오차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오차의 이분산성을 우리가 구했어요. 이 정보를 구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GLS를 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시면 우리가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베타 xt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베타 할 때는 엡실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분산성 고려 안 하고 여기서 끝냈어요. 동분산성이 이제 시그마 제곱 그거 끝났어요. 그럼 이게 OLS거든요. 그쵸? 그럼 이 GLS랑 OLS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이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한 번 더 계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계산한 이 정보를 우리가 베타 재료를 구할 때 사용했나요? 이 정보를 베타 재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했나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구한 베타 재료와 여기서 구한 베타가 항상 같겠죠. 왜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GLS가 더 좋은 거라면서요. 맞아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정보를 사용하려면. 맞아요. 이 정보를 사용해서 베타를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베타 1은 epsilon t1이 되는 거죠. 그럼 epsilon t1에 따른 이분산성이 또 생기겠죠. 그럼 이걸 또 여기 넣어요. 그래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이 시계에다가 이 정보를 또 넣어요. 베타에 그냥 바로 넣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오겠죠. 이분산성이 또 생기겠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베타 n이 베타 n하고 충분히 같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같다라는 조건은 사실은 연구자의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르진 않아요. 대부분 이 정도면 같지라고 하는 그런 룰이 어떤 분야마다 좀 존재를 하긴 해요. 어쨌든 이게 같을 때까지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F, G, L, S입니다. 그러니까 GLS라는 건 뭐냐면요. 오차의 이분산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추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오차의 이분산성을 구하고 그거에 따라 막 이론적으로 막 이게 효율적인지 언바이어스인지 뭐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그 이론을 현실 세계, 천상계에 있는 이론을 이 하늘 밑에 있는 현실 세계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돌리는 수밖에. 언제까지? 이게 일치되는 때까지. 그걸 바로 FGLS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Feasible GLS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선형회계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